트랙 위 당신은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 발을 구르고 또 구른다. 조금만 더 가면 고린 지점이 나타날 거라고 굳게 믿으며 좋은 자식,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애쓴다. 정작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소모되고 지쳐간다. 40년간 쉼을 연구한 여가학자가 전하는 균형 있는 삶의 태도.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현대인의 고질병, 서두름병의 출현. 인생은 삶의 속도보다 귀하다. 마하트마 간디. 나는 시간 빈곤과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서두름병이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적으로 서두름병은 약 40년 전 2명의 심장 전문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제법 오래된 병리학적 현상이지만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확산된 현상이다. 마이어 프리드먼과 레이 로즈먼은 A타입 행동과 당신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서두름병을 처음 소개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A타입 성격의 특징과 그 행동이 심장병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A타입 성격 중 많은 사람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프리드먼과 로즈먼은 이 증상에 서두름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멈추지 않는 시도를 표현한 것이었다. 서두름병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지속적인 긴급함이다. 서두름병을 가진 사람들은 마감 시간이나 급히 끝내야 할 이유가 없어도 빨리 일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조급해하고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산다.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욕구라고 해석할 수 없는 마음의 조급함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행동 양식이다. 이는 일을 늦추지도 멈추지도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둘째, 시간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다. 서두름병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인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기다리거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겪을 때나 식당 앞에서 대기하는 줄이 길 때, 일 처리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때 왈칵 짜증을 내곤 한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공황 발작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서두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와 불안은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소화 문제, 근육 긴장, 두통 및 피로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증상은 심장 질환과 만성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항상 서두르면서도 그만큼 항상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의 순간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삶은 즐거운 경험이 아닌 완료해야 할 일련의 작업으로 채워진다. 당겨지지 않는 시간을 당겨서 쓰려는 그 욕망 속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다.
스트레스와 지속되는 피로만 남는 것이다. 심결핍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쉴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블레즈 파스칼. 심결핍 증후군이란 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역기능 상태를 말한다. 일 중심적인 일상에서 쉼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심결핍 증후군은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번아웃, 불안장애, 우울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결핍 증후군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낭비로 여겨질 때 찾아온다.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쉬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몸이 피곤하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고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쉴 시간은 없다. 결국 문제는 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는 지점에 있다. 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이 때문에 쉼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심결핍 증후군은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심결핍 증후군은 불안으로 찾아온다. 쉬고 있으면 막연하게 두렵다. 오은 시인이 한 칼럼에서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쉬고 있음을 의식하는 순간 쉼이 주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거기에 불안감이 들어선다고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하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생산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열등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계속 일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 걱정한다. 쉬고 있으면 승진하지 못할 것 같아 덜컥 불안해진다. 이런 생각 속에서 쉼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뿐이다.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 차림이다. 삶의 치열한 경쟁 중에서 잠시 멈춘다는 건 얼핏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인다. 우리는 종종 한두 시간을 쉬면 얼마만큼 손해가 생길까 계산해 보기도 한다. 하루를 쉬면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루를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결같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은 어떨까? 내가 잠시 멈춰서 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루 푹 쉬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까? 혁신적인 쉼, 저항하는 쉼의 시작은 멈춤이다. 멈춤이라는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쉼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하다.
멈춤은 과도한 약속과 일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멈춤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멈춤은 현대 사회의 속도와 압박에 저항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멈추면 호흡의 결이 달라진다. 느리고 편안한 호흡으로 바뀐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인다. 봄에는 긴 겨울을 이기고 솟아오르는 새싹이, 여름에는 색색으로 핀 꽃들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설경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혁신적인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바깥 세상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멈추어야 한다. 일을 전부 마칠 수 있다는 착각. 정신없이 바쁠 때는 간단하다. 그냥 멈춰라. 덕 필즈. 일을 마쳐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일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 하나를 마치면 언제나 또 다른 일이 생긴다. 그것이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마쳐야 한다는 강박적 욕구를 먼저 멈추지 않으면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이다. 일에서 손을 뗄 줄 알아야 일 아닌 것에 손을 댈 수 있다. 하루의 일을 털어내지 못하면 잠들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멈춰라. 일할 땐 열심히 하되 멈출 때는 냉정하게 멈춰라. 일하는 도구부터 내려놓자. 들고 나갔던 가방은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지 말라. 다음날 출근까지 가방은 닫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트북, 스마트폰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도구가 눈에 아른거리면 일에 다시 매이는 건 시간 문제다. 가방이 열리고 노트북이 나오는 순간 집은 다시 일터가 되고 말 것이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나 마감일이 설정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나름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상황에 맞게 2시간, 3시간은 일거리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시간을 미리 배정해놓고 그때만큼은 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반듯하게 세우는 작업임을 기억하자. 쉴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가장 선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오드리 로드. 쉴 때면 죄의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남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만 무의도식 하는 것 같다. 쉼을 통한 자기 돌봄이 사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은 진정한 쉼을 방해한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공연히 컴퓨터를 켜보고 밀린 이메일과 과제들을 들추기 시작한다. 쉼에 대한 권리를 우리 손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죄책감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모처럼 찾아온 평안을 다 날려보낸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이 시간에 차라리 일을 했으면. 이런 쉼은 일의 연장일 뿐이다. 쉬면서도 번아웃이 오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슬그머니 찾아오는 일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우리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게 만든다. 자기 존중감도 저해한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쉬면서 자책을 하는 건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멈춤의 쉼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일과 사회적 기대가 죄책감이라는 족쇄를 채우려 할 때 단호하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며 나 자신을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에게는 나의 필요와 욕구를 나중으로 미루라는 사회적 압박을 거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 돌봄에 대한 죄책감을 멈추고 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쉼은 삶을 재정비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는 중요한 단계다. 그러므로 일이 주입하는 죄의식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다. 죄책감을 버리자. 나를 돌보는 시간은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좋은 느긋함은 현재에 집중하게 한다. 속력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소비하는 시간은 제거하는 것이다. 톰 피터스. 그렇다면 좋은 느긋함이란 무엇일까? 먼저 속도부터 살펴보자. 느긋한 삶의 속도는 외부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개개인 내면의 리듬을 따른다. 따라서 분주함이 적고 매사에 여유가 넘치는, 때로는 풀잎의 움직임과 스치는 바람도 느낄 수 있다. 느긋하게 읽은 책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느긋하게 먹은 음식은 맛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 느긋하게 나눈 대화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느긋함은 시간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붙잡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다. 느긋함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부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야만 느긋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으로는 일상의 느긋함이 찾아오지 않는다. 심지어 휴가 중에도 느긋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느긋함이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탓이다. 따라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우리는 삶에 더할 것과 뺄 것을 선택하며 느긋함을 창조해야 한다. 결국 이 또한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렸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느긋할 수 있다. 분주한 사무실,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성난 파도가 바위를 세차게 때리며 물보라를 일으켜도 바위 틈이 새들은 평온히 잠들 수 있단 말이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찾아갈 때
느긋함이 탄생한다. 느긋함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빠름과 느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하며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분과 초를 쪼개어 더 많이 일하려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으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지혜가 느긋함이다. 또한 느긋함은 절제다. 느긋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 메일과 메시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알림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제는 삶에 더 큰 여유와 만족을 선물한다. 결국 느긋한 삶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영어로 현재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느긋함은 현재라는 귀한 선물을 붙잡는 법을 알려준다. 느긋해질 때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며 삶이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말자.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본질에 다가가자. 순간적인 성취에 매달리지 않고 매 경험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나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와인이 숙성되며 더 깊은 맛과 향을 내듯 느긋함은 삶을 더욱 풍성한 맛으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나는 느긋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숙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숙성될수록 더욱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 가게 된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상소는 이런 맥락에서 느긋함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강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느림은 하찮은 가치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느긋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느긋할수록 나는 내가 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다.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것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존 러버. 엘렌 패들링은 느긋함을 쉼의 상태라고도 표현한다. 느긋함은 삶을 가장 깊이 있게 즐기는 속도다. 느긋할 때 우리가 모든 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쉼이 가장 큰 적은 당연하게도 조급함과 빠름이다.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쉼은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든다.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고 명료한 해법이다. 느긋함을 더하면 쉼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느긋함을 더할수록 쉼은 곱절로 늘어난다. 잘 쉬는 사람은 느긋함을 이해한다. 느긋한 사람은 쉼을 즐길 줄 안다. 느긋함은 시간을 살리는 행위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찾게 하고 호흡을 깊고 차분하게 만든다. 이 변화된 호흡은 현재를 온전히 맞이하게 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시키며 다른 이들과 진실된 소통을 하게 한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게 만든다. 따라서 느긋한 쉼은 탁월한 자기 돌봄이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행위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지만 그 속도에 맞추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느긋함은 일을 막아내는 방패다. 그러니 짧은 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자. 빠르게 쏟아지는 물로 컵을 가득 채울 수는 없다. 물은 컵에 닿는 순간 튀어나갈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컵을 전부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달리면서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울 수는 없다. 쉼 역시 마찬가지다. 더 일을 잘하려고 쉬어야 하니까 남들 다 가는 곳에 가려고 서둘러 쉬면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쉼은 느림 속에서 진정한 힘을 갖는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 마음과 몸을 다시 채우는 과정이다. 초보 도예가와 숙련된 옹기장이의 차이는 시간에 있다. 숙련된 옹기장이는 시간을 들여 도자기를 빚는다. 서두르지 않고 집중함으로써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초보 도예가는 빨리 더 멋진 모양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십상이다. 그러니 느긋해지자. 속도를 조절하는 걸 넘어 삶의 흐름을 조율하자는 이야기다. 럭셔리한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진짜 사치는 사물이 아니라 특별하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나온다. 알랭드 보통. 화려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반짝이는 보석, 비싸고 고풍스러운 가구, 여행지에서의 근사한 파티 등이 떠오른다. 이처럼 화려함은 외형을 표현하는 단어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을 현실의 삶에서 마주치기란 쉽지 않다. 마주친다 해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화려함은 실감보다는 기대, 경험보다는 광고에 가깝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가치에 화려함이라는 표현을 붙였을까? 나는 이 책을 통해 화려함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 느긋함을 새로운 화려함으로, 느긋한 삶을 품격 있는 삶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자신이 선택한 리듬을 따르며 조급함 없이 삶을 음미할 줄 알고 나만의 걸음으로 걸을 용기를 내는 우아한 삶 말이다. 진정한 화려함은 외부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미소, 작은 기쁨에 머무를 수 있는 감성, 긴장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내적 여유야말로 삶을 반짝이게 만드는 화려함이다. 영화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화려함을 시계나 팔찌에서 찾지 마라. 화려함은 웃음과 친구들, 얼굴에 떨어지는 보슬비, 그리고 포옹과 키스에서 찾을 수 있다. 화려함이 기준을 바꾸라는 말이다. 외적으로 소유한 것이 화려함의 조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의 상태가 화려함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화려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나 책을 천천히 읽고 느긋하게 저녁을 먹고
여유롭게 산책을 나갈 수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호사인 것이다. 외적 화려함에 매몰되지 말자. 내적 화려함으로 관점을 돌리자. 럭셔리한 삶이란 비싸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삶이 아니다. 순간의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만족으로 일상을 채우는 것이 럭셔리한 삶이다.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의 진실을 더 귀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화려함이며 우월함이다. 이영길 교수의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어쩌면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고백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겠다는 당당한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적어도 내가 남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만 내가 마음에 들면 되니까요.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괜찮다. 잠시 멈추어도 좋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일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고 비교 대신 나만의 기쁨을 찾아보는 것 말입니다. 탐나는 책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